안녕하세요.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독서 기록형 유튜브 8일차예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분만 집중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아니까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단 10분만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하루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존 맥스웰. 이 말이 진짜 무섭지 않나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겨우 10분이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 10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날과 10분을 집중해서 책을 읽는 날, 그 다음 날의 기분부터 다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그 10분을 성공 쪽에 걸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친 뮤추얼 펀드의 85%가 벤치마크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보통은 이처럼 낮은 성적을 내는 업계는 틈새 시장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5조 달러에 이른다. 제2의 워렌 버핏을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열렬한 믿음을 가질 테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아니면 버니 매도프를 떠올려 보자. 뒤돌아보면 그의 폰지 사기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수익률을 보고했고 감사를 받는 회계회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냈는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매도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식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모집했다. 그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이 점이 바로 실수의 여지에 대한 대비, 유연성, 경제적 독립성, 앞서 논의한 중요한 테마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사실이길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크면 금융 분야의 매력적인 허구로 인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예측을 하면서 실수의 여지를 가늠할 때조차 우리는 바란다.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내가 옳은 것과 내가 아주 옳은 것 사이에 있었으면 말이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 나머지 예측 범위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07년 마지막 회의에서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경제 약화에 지친 이사회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잠재 성장률 범위를 1.6%에서 2.8% 사이로 예측했다. 말하자면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안전마진, 실수할 수 있는 여지였다. 현실에서 미국 경제는 2% 이상 쪼그라들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추정치 하한을 오차 범위보다 거의 3배나 벗어났다는 뜻이다. 정책 위반자들이 대놓고 경기 침체를 예언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 침체는 본인들의 커리어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악의 예상도 성장이 더디다. 수준을 잘 벗어나지 않는다. 매력적인 허구이고 믿기 쉬운 예언이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예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 위반자들을 손쉽게 비난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현금으로 바꿨다면 경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당신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 때문에 갑자기 왜곡될 것이다. 사소한 소동이나 목격담 하나도 마침내 올게 왔다는 신호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는 강력한 동인이다. 나의 금융 목표 및 전망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금융에서 실수의 여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중대한 것이 걸려 있을수록 실수의 여지도 크게 잡아야 한다.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딸은 1살 정도 되었다.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엄청나게 학습이 빠르다. 하지만 나는 종종 우리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본다. 딸은 아침마다 아빠가 왜 일하러 가는지 이유를 모른다. 청구서, 가게, 커리어, 승진, 은퇴, 준비 같은 것은 딸에게 완전히 낯선 개념이다. 딸에게 연방준비제도, 신용파생상품,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해보라.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딸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딸은 어리둥절한 채로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 비록 1살에 불과하지만 세상 원리에 대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담요는 따뜻하고 엄마가 붙잡는 것은 위험해서이고 대추 야자는 달다. 딸이 마주치는 모든 것이 자신이 머릿속으로 구성한 수십 가지 모형 중 하나에 딱 맞아 떨어진다. 내가 출근할 때 딸은 월급이 뭐야? 청구서가 뭐야? 하면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다. 딸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명확한 설명을 갖고 있다.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고 나는 아빠가 놀아주길 바랬기 때문에 지금 나는 슬프다. 딸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아는 몇 안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이와 똑같이 하고 있다.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따라서 나 역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머릿속에 한정된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딸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중 많은 것들을 틀린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원리에 대해 아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 역사란 이미 있었던 일을 되짚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B.H. 리들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상력이나 직관의 도움 없이는 해석될 수 없다. 너무나 압도적인 양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은 불가피하다. 선별도 하나의 기술이다. 역사를 읽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줄 내용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충성심을 옹호한다. 단언 혹은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읽는다. 불편한 진실에는 저항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정의의 편이고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지나고 보면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이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이해가 된다고 착각한다. 이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실수가 생기니 큰일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나만의 시각과 세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아무리 제한적이라도 라고 해도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복잡한 세상이 이해가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멍들을 채워줄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준다.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환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다. 세상의 원리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다음번에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예측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에는 세상이 당신 생각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당신밖에 없는 탓도 있다. 당신이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를 나는 이해조차 할 수 없고 내가 맹목적으로 당신을 따라 할 경우 해당 의사결정은 당신에게는 맞는 것이어도 나에게는 참사가 될 수 있다. 16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이런 식으로 거품이 형성된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 시장 예측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예측은 아주 형편없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시장이 매년 역대 평균만큼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월스트리트 대형은행의 최고 시장 전략가 20인의 연간 전망 평균을 따르는 것보다 더 정확했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능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터지기 때문에 예측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지 모른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의 결과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칼 리처즈는 이렇게 쓰고 있다. 리스크란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다고 여길 때 남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내가 만난 투자자 중에서 진심으로 전체적인 시장 예측이 정확하다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재무상담가들이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예측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내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훌륭한 표현이다.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은 계산하고 해결해야 할 분석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긁어주어야 할 정서적 가려움증 같은 것이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확실하다는 현실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할 수 있다는 스토리에 집착한다.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스토리에 집착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성의 영역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혼동하는 탓도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뉴호라이즌스 우주선이 2015년에 명왕성을 지나쳤다. 9년 반 동안 48억 킬로미터를 움직인 여정이었다. 나사에 따르면 2006년 1월 발사했을 때 예측한 것보다 1분기량 덜 걸렸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테스트해본 적도 없고 10년이 걸리는 여정에서 나사는 99.9998%의 정확성을 보였다. 이는 마치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가는데 100만 분의 4초밖에 틀리지 않은 예측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은 정확성의 영역이다. 인간의 행동, 감정 같은 예측 불허의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과는 다르다. 비즈니스, 경제, 투자는 불확실성 영역이다. 이런 것들은 깔끔한 공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의사결정에 압도적으로 좌우된다. 명왕성으로 가는 여정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나 경제, 투자가 명왕성으로 가는 여정과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사의 엔지니어가 결과를 99.9998% 통제하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근사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 예컨대 돈 문제 같은 영역에서도 꽤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스토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카나먼은 그런 스토리가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른다고 했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남들의 계획이나 능력은 소홀히 한다. 과거를 설명할 때도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미치는 능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운의 역할은 소홀히 한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르는 것은 소홀히 한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카나먼은 이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설립자 및 참여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의 결과를 어느 정도나 좌우할까요? 분명히 쉬운 질문이다. 답은 금방 나왔고 그 답이 80%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회사가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조차 이 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틀렸다. 스타트업의 결과는 자신들의 노력 못지않게 경쟁자의 실적과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자연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계획, 행동, 자금, 모집, 가능성 같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과 기회 같은 것들 말이다. 경쟁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산다. 그리고 내 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눈을 감고 어리둥절한 채로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내가 우연히 아는 것들을 기초로 내가 활동하는 세상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를 배회하던 그 매개인은 어떨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고 확신했으나 남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알 수 없기에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외계인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 외계인이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대단하다. 아직까지 이 책을 읽고 있다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묶어볼 시간이다. 이번 장은 총정리와도 같다. 여러분이 더 나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천 가능한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치과 예약을 잡았다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은 에피소드다. 돈에 관해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클래런스 휴스가 치과에 간 것은 1931년이었다. 그는 입안에 방사 통증이 있었다.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클래런스에게 대충 마취를 했다. 몇 시간 후 클래런스가 깨어나 보니 치아가 16개 사라지고 편도선을 제거되어 있었다. 모든 게 엇나갔다. 일주일 후 클래런스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 클래런스의 아내는 치과 의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이유는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유가 아니었다. 1931년에는 모든 수술이 죽을 위험을 각오한 것이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클래런스는 애초에 그런 시술 내용이 동의한 적이 없고 만약 의사가 클래런스의 의향을 물어봤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사건은 여러 법정으로 전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1931년 당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동기 여부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았다. 한 법정은 의사에게는 최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정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과학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가 할 일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 환자가 의사 치료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의료 윤리였다. 이런 철학에 대해 제이카츠 박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 침묵의 세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환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자가 의사결정에 짐을 의사야 공유할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의료 윤리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는 자존심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모든 환자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 둘째, 환자를 낫게 하는 보편적이고 옳은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치료 계획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의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의과 대학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교수법을 바꾸었다. 즉 치료 계획에 여러 옵션을 펼쳐놓고 환자가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트렌드를 이끌었던 것 중에는 환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 카츠의 책도 역할을 했다. 카츠는 책을 통해
의료적 가치에 대해 환자는 의사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환자의 믿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가 자신의 의학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펼칠 때 순전히 그의 선한 의도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난센스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와 비슷한 작업이 또 있다. 바로 재무 상담이다. 당신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 모른다. 왜 원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나는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클래런스 휴스를 치료했던 치과 의사처럼 당신을 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나 치과 의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그들은 확률을 안다. 그들은 뭐가 주로 효과가 있는지 안다. 비록 환자가 어떤 치료법이 자신에게 꼭 맞을지 의사의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재무 상담가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진실을 자신의 재무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지 재무 상담가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점을 미리 경고해두고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는 거나 소득의 몇 퍼센트에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 의사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보통은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개별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잘한 것은 실제보다 더 맛있게 보이고 실패한 것은 실제보다 더 후회스러워 보인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 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이 연속이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는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 법.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가격으로 보아야지 벌금, 피해야 할 처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난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런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나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은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설사 각자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제 내일 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거의 단원에서 완전 마지막은 아닌데 쭉 정리해서 나온 이 단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이 앞에 스토리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단원 한 단원 중요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돈의 심리학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넓게 보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 그리고 분산 투자하며 이제 또 파산은 피할 수 있도록 꼭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이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고 실천하고 그 또 시간이 길게 되다 보면 저로 생각을 하자면 이 독서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시작을 하지만 또 이렇게 시작한 만큼 오늘의 아침에 활동할 수 있는 이 활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